코스피와 코스닥이 1.5% 이상 동반 상승 중입니다. 환율은 다시 1,450원대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마감 앞둔 국내 증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인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38포인트 오른 2,440선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6,200억 원 넘게 매도 중이지만 외국인이 1,680억 원, 기관이 3,84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 가까이 올라 5만 3천 원 선 중반을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1% 넘게 상승하며 17만 원 선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2% 넘게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기아는 전장과 유사하게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지난주 금요일보다 13포인트, 2% 올라 680선을 회복했습니다. 환율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인 2시 5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지난 금요일보다 1원 80전 오른 1,450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PC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1,446원으로 하락 출발한 환율은 오전 11시 반에 가까워질 무렵 다시 1,45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495포인트 오른 39,190선 중반에, 홍콩 항생 지수는 210포인트 오른 19,920선에 거래 중입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5% 미만 소폭 오른 3,370선 후반에, 대만 갑권 지수는 594포인트, 2.5% 넘게 크게 오른 23,100선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탄핵 정국의 정치 테마주들이 연일 널뛰기 중입니다. 이에 편성한 불공정 거래가 우려되면서 금융당국이 집중 감시에 나섰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용배입니다. 금감원이 특별 단속반을 편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치인과 관련된 테마주가 급등락하고 있어 이를 악용한 주가 조작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총선 때도 특별 단속을 실시해 정치 테마주 관련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당시 한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특정 기업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이득을 챙긴 게 적발됐습니다. 유력 정치인이 이 기업이 있는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주가를 띄우는 수법이었습니다. 또 유력 정치인이 혈연이나 학연 등으로 특정 종목과 연관됐다는 가짜뉴스를 내서 주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 운영자들은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지웅배 기자, 정치 테마주 주가 얼마나 뛰고 있나요? 네, 금감원이 정치 테마주 지수를 산출해오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로 기업의 임원과 최대주주 등이 유력 정치인과 혈연, 지연, 학연이 있다는 이유로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 하루 등락률이 이달 들어 지난주 월요일까지 최저 마이너스 5.79%에서 최대 12.98%로 2% 안팎 낀 코스피에 비해 변동성이 컸습니다. 10월 초 대비로도 정치 테마주 지수는 최대 47.86%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최고 상승률은 2.8, 2.48% 수준에 불과해 정치 테마주의 과열 양상이 뚜렷한 모습입니다. 금감원은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내수 부진 속에 그나마 오래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에도 경고음이 켜졌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종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내년 우리 수출이 둔화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00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출 규모 상위 20% 기업의 32.5%가 내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할 거란 응답이 더 많긴 했지만 올해 대비 증가율은 더 떨어질 거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에 따른 경쟁 심화와 미중 갈등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부정적인 요소로 꼽았습니다. 아직까지 내수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수출까지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저효과라든지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그 증가율이 좀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통상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년 성장 전망은 잠재 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오정인 기자, 재계 우려도 크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 6단체장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원달러 환율도 높아져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 소회장은 미국의 관세 문제가 기업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으로 올 수 있고 환율이 어떻게 방어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며 기업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는 뉴빌리지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정부가 사업 선도지구로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빌라들이 밀집돼 있는 서울 중구 회연동입니다. 최근 5년간 인구가 3년 연속 줄었고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0%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곳에 국비 지원 101억 원을 포함한 총 25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줘 3층 빌라를 4층까지 한 층 정도 더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개념의 공공센터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종로구 신영동, 옥인동, 강북구 일대 등 역사 문화보존, 고도지구 제한 등을 이유로 재개발이 제한돼 있던 노후 빌라촌들도 뉴빌리지 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지에는 앞으로 최대 5년간 총 1.2조 원을 투자하여 저리의 기금융자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다만 여전히 주거 환경 개선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구조를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주택 구조를 개선하거나 사회 기반 시설들을 갖추어서 골목의 환경 개선이나 주차장 마련만으로 유빌리티 환경들을 조성하기에는 게다가 현재 탄핵 정국의 부동산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 진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KB국민은행이 한 달여간 비대면 디딤돌 대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시스템 정비가 이유인데요. 여론 곱지 않습니다. 단독 취재한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국민은행에서 디딤돌 대출 비대면 신청이 또 막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은행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비대면 기금대출 신규 신청을 중단했는데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대상으로 3주 뒤인 다음 달 13일까지 중단합니다. 은행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의 시행세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부의 주택 관련 업무 세칙이 변경될 때마다 이렇게 신청을 막는 조치는 올해만 3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비대면 신규 신청을 중단한 뒤 한 달 뒤인 8월에 재개했었고 지난 9월에도 일주일간 대출을 닫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약정서 개정과 함께 순자산 기준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택 구입 자금과 전월세 자금의 순자산 기준이 오릅니다. 다만 국토부는 개정 작업 때마다 비대면 신청을 막아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중단하면서까지 전산 작업을 하는 건 은행 중에 유일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오서영 기자, 이렇게 KB국민은행만 막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국민은행에 따르면 은행별로 대출 진행의 프로세스가 다른데요. 국민은행은 대출 신청 절차 중간에 약정을 요청하는 단계가 있어 규정이 바뀔 경우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해 아예 문을 닫고 정비한 뒤 다시 접수를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비대면 신청이 막힐 경우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일선 지점에서도 한도 소진 등을 이유로 기금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디딤돌 대출 대출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선 은행에서 디딤돌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는 수요자들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내년 1월부터 굳게 닫혔던 은행권 대출문이 다시 열립니다. 은행마다 가계대출 총량이 새롭게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최나리 기자, 가계대출 숨통이 트이는 건가요? 네, 주요 은행들이 새해를 앞두고 가계대출 제한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은행은 오늘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 조치를 해제합니다. 국민은행은 현재 1억 원으로 묶인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안, 또 지난 8월 중단했던 신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보험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 적용이 다시 이루어지면 서울 지역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 기자, 다른 은행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NH농협은행은 이달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을 다시 판매합니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출 모집인 등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고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재개했습니다. 다만 완화된 규정은 내년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하나은행 역시 내년 실행 대출건에 대한 비대면 주택담보와 전세자금 대출 판매를 이달 초 다시 시작했습니다. 연말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현재 5대 은행 대부분의 총량 목표를 넘어섰지만 일단 새로 총량이 설정되는 만큼 연초 가계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은행권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이자 부담 경감 등 연간 7천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공개했습니다. 차주별로 조건과 지원 내용은 다릅니다. 오수영 기자, 지난해 비하면 은행권의 출연 금액은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은행권이 내년에 소상공인 연 25만 명의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7천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20개 은행은 향후 3년 동안 2조 원가량을 분담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차주별로 맞춤형 채무 조정을 하고 폐업자들을 대상으로는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지난해 은행권이 연간 2조 원씩을 출연해서 187만 명에게 85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줬던 데 비하면 금액은 줄었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자 환급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기자, 4가지 지원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햇살론 119 등 상생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 4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연체 우려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대환 가능하며 금리 감면은 평균 2.51%포인트, 차주당 연간 121만 원 이자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은행권은 추산합니다.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도 지원됩니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출시되는 햇살론 119를 통해 연 3만 명이 6천억 원을, 성장업 대출을 통해서는 연 2만 명이 1조 1천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일단 전기요금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 요금을 비롯해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연료비 조정 단가는 3개월마다 공시가 되는데 내년 1분기에 대한 내용이 동결로 정해진 겁니다. 나머지 전기요금 구성 항목이 따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이 동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력량 요금 등 다른 요인은 중도에 변경되기도 합니다. 올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엔 이 전력량 요금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주택 가정용 요금의 경우 지난해 5월 이후 동결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 기자, 하지만 한전의 경영 사정은 더 나빠질 수 있겠네요. 네, 한전은 장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이 발생해 대규모 부채가 쌓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약 203조 원, 누적 적자는 약 48조 원에 달하는데요.
한전은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약 2조 원대의 이자를 지불해왔고 지난해의 경우 이자 비용으로만 4조 5천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탄핵 정국과 내수 부진 등 요금 인상 동력이 약해지면서 요금 현실화 지연에 따른 한전의 재정난이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임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서류 송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밝혔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헌재의 브리핑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발송 송달로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결론냈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등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면서 발송 송달 효력은 도달한 때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탄핵 서류가 지난 20일 우편으로 도달했고 당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죠? 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해온 여당은 청문회장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즉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 김 여사 이 두 특검법을 내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겠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국정수습책을 논의한 여야정 협의체가 진통 끝에 오는 26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 첫 회의에는 한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양당 대표가 참석한 뒤 원내대표들이 실무협의에서 의제 등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정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나고 귀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당선인 측근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그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뒤 당선인과 만난 한국 정재계 인사는 정 회장이 유일합니다. 일본은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까지 트럼프 당선인과 만찬을 하며 외교전을 펼치고 있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대미 투자 1,00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에 트럼프 당선인을 초청해 정상교류를 성사시켰고 캐나다와 이스라엘, 대만 등도 정부가 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관세와 방위비 등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우리의 대미 외교는 뒤처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한번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 그거를 뒤집거나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권 시작하기 전에 모든 정책들이 조율이 되고 시작이 되면 딱 발표되고 진행하는 구조로 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지금 아예 그쪽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네트워크도 없고. 당장 다음 달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우리 정부는 아직 공식 초청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용진 회장 외에 이재용 삼성 회장과 김승현 한화 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청소년, 다자녀 가구 이런 조건을 갖춘 KTX 고객들은 할인 특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가 광고한 특실 승차권 할인율과 실제 할인율이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광고를 했다는 건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예를 들어 30% 할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던 승차권의 할인율이 실제로는 30%에 못 미쳤던 건데요. 먼저 KTX의 특실 및 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됩니다. 운임은 승차권 이용 금액을 뜻하고 요금은 특실 이용 등 부가적인 서비스 이용에 붙는 금액을 말합니다. 운임과 요금 중 할인은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가 할인 범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고 승차권 가격 전부에 대해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에 대해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운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고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할인율은 21.4%였습니다. 신성우 기자,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죠?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기만적인 표시 광고 행위를 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이미 자진 시정 조치를 해 현재 운임에 대해서만 할인이 이뤄진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공정위는 이번 시정 명령이 향후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쇼핑몰과 식당 등을 이용하고 적립받은 각종 포인트 많죠. 그런데 쓰려고 보면은 이미 사라져버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해 버려지는 포인트가 100억 원대에 달합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포인트 유효기간 업체별로 제각각이죠?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50개 포인트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롯데마트와 마켓컬리, 탑10으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1년을 불과한 곳도 많았는데요. 쓱닷컴과 11번가, 롯데리아 등 롯데의 외식 계열사인 롯데 GRS, 이랜드의 의류 브랜드 스파오 등도 포인트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공정위는 상법상 포인트 소멸 시효는 5년이라며 다만 업체별 상황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롯데마트는 내년 상반기 5년으로, 쓱닷컴은 2년으로, 그리고 기존의 2년이었던 CJ 계열사들과 이마트, 스타벅스는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탑10 등은 개선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 기자, 포인트가 없어지기 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것도 미흡했다고요? 네, 11개 업체는 약관상 아예 포인트 소멸에 대한 소비자 안내 의무가 없었고 안내를 하더라도 이메일만 보낸다든지 소극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쓰지 못하고 사라지는 포인트가 유통업 분야에서만 한 해 132억 원으로 추산돼 소비자들이 손실을 보는 셈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공정위 권고에 따라 업체들은 내후년부터 카카오톡이나 FC 등으로도 포인트 소멸 2달 전, 1달 전, 3일 전 총 3번에 걸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만 7천여 가구로 집계돼 올해보다 22%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서울은 내년 3만 1천여 가구로 올해보다 3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중소금융 이자 상환 4분기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됩니다. 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 달 환급 기간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1년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추운 날씨지만 대기순환이 원활합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전 지역 공기질 깨끗한 가운데 독산 3동과 도림동, 신길 1동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 한낮엔 서울 3도로 쌀쌀하겠고 부산은 9도로 비교적 기온이 높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후에도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WH와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중서부를 시작으로 공기가 탁해지면서 크리스마스 당일엔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공기질 나쁨 단계로 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